지난주에는 우리가 표창원 선생님과 저기 대포집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완전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여기는 약간 좀 공부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예. 네, 뭐 훨씬 아카데믹하네요. 아니 사실 이수연 교수님이랑은 이 프로그램에서 끝까지 안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 뭐 미남들이 없어졌다고 조금 서운해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요, 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시죠? 그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야, 분위기 좋은데요? 여긴 이렇네요. 여긴 또 사뭇 다르네요. 훨씬 좋죠? 저기보다. 저희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수정 선생님도. 저쪽에 계시는데 예.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첫 방송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진짜 어떠셨어요? 인사를 주변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 아 진짜로. 아니 약간 이순 교수님의 제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진짜 주변 분들이 너무 몰입감 있고 또 두 분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시잖아요. 그게 맞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우리가 뭐 하더라고요. 언론이나 기사를 네. 통해서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맞아요. 알게 되니까 더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두 분이 말씀이 약간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네. 보는 시각이 시각도 다르고. 저희가 기존에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부동할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부동하더라고요. 네, 뭐 사람이 다르니까 같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그래서 묘하게 저희 제목처럼 표와 리가 부동하는 그 순간이 되게 신선하고 그 제목을 잘 지었어요. 맞아요. 표리부동. 뭐 네, 네. 저도 아주 창의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건의 이면을 보나요? 네, 저희 격포에 있는 호텔 501호 좀 가주세요. 모텔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지금 누군가가 데리고 가는데 네, 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 뭐 또 험한 일을 당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 모텔에 일단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애들 둘만 왔는데 애들을 받아줬을 리가 없고. 근데 아까 사건 현장이라고 잠깐 보여줬는데 침대에 아이가 그냥 반듯하게 누워있는 걸로 누워있었죠. 봐서는 범행 현장치고는 좀 너무 깨끗한 게 저항을 한 흔적이라든가 뭐 아는 사람인가? 오늘 프로파일링을 해볼 사건은 한마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기괴한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은 무수하게 많은 사건 또 현장에도 가봤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이면은 그러니까요. 어.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지만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격포항을 나오려는 순간 시선이 그 공중 화장실에 또 여자 화장실에 불이 평상시에는 꺼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딱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그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매우 힘들어하는 신음소리.
무척 심적으로도 지쳐 보였고 모습도 그냥 지쳐 보였고 몹시 후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웬일이야. 그럼 범인이 친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애들 2명을 지금 죽였다는 거예요? 네, 뭐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네. 지금 모텔방 안에서 이제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체포하자마자 그 살해 동기부터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시에 이 엄마가 한 이야기는 생활고 때문이다. 아니 그 본인이 생활고가 지치면 어떻게든지 벌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보면은 그런 초능력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도 부모지만 정말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것 같고. 총 채무액이 약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하. 대출을 받았으면 쓴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돈 어떻게 했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대체 아이들은 왜 죽였냐 이렇게 이제 끈질기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령을 받았어요. 지령이 오면 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던 얘긴데요. 그러니까 지령을 받아서 아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협박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모가 내 자식을 죽인다라는 건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군이든 어디든 아무리 위계 질서가 강하다 하더라도 누가 그런 지령을 내린다 한들 자신의 2 아이를 죽인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엄마가 한 이야기에서 조금 뭔가 힌트를 찾아보자면 지령이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 이건 뭔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지금 수직 관계에 뭐 또는 상하 관계가 있었다는 이제 전제니까 그러면 대체 그 지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아하 이게 뭐지? 명령을 내렸다. 아 그럼 혹시 이거 요즘에도 꽤 이슈됐던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 쓰긴 쓰죠. 가스라이팅. 예.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부모가 자기 아이까지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1938년 그때 이제 연극이 있었는데 이라는 연극을 보고 학자들이 저게 연극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저런 일이 있어라는 것들을 밝혀내면서 사용된 용어거든요. I have a present for you, Paula. Gregory. It's not. Oh, Paula, didn't I tell you? How did you come to lose it? Ring for the maid. Oh, I can put it on myself. Paula, we've had this subject out before. Oh, please, Gregory, please. 이 용어를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이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학계에다가 이제 책으로 단행본을 써서 보고를 합니다. 피해자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가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뭐 살인 청부를 한다. 세뇌를 시켜서 이것까지는 이해 가겠어요. 근데 아니, 자녀를 죽이는 그러니까 거. 친엄마가 자기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떤 진역이길래 도대체 제정신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데 정말 그 엄마가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할 이유가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근거들이 있고 증거가 확인이 돼요. 현장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그 흔적, 증거 발견하셨나요? 우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기엔 두 아이의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다소곳하게 놓여져 있다 느낌 조금 있고. 격렬한 어떤 우발적인 충동이나 폭력의 사용 이런 흔적은 안 보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네. 글쎄 애들이 그러면 반항을 하지 않았나? 어떤 상황에서 그랬길래 엄마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질식사, 뭐 하나에는 익사, 질식사, 또 하나는 익사. 예. 발견된 익사된 시신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침대 밑에. 물이 있나요? 아 옮겨놓은 거네. 그렇죠.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네. 대개의 경우 살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범인이 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시신에 대해서 한쪽은 유기죠. 들키고 싶지 않다. 들켜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시신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죠. 살해하고 뭔가 우발적이었거나 혹은 살해 그 자체만 목적이었다라고 할 때. 그런데 익사한 시신을 물이 없는 장소로 옮겨와서 반드시 눕혀놨어요. 이건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흔히들 사망 이후에 범인이 보이는 후회 행동입니다. 반성의 의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죽인 것까진 했지만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결코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난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선 그 뒤에 또 후회를 하고 미안한 거야? 그럴 거면 왜? 다른 경우라면 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특히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은 좀 더 다른 면이 있잖아요. 앞서 진술에서 이 엄마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지령을 받아서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원래 자기의 뜻대로 또는 의도대로 한 행동이기보다는 원치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지시나 강압이나 지령에 의해서 수행하는 행동,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그 현장에서요, 이 두 아이의 사망에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물품이 발견이 됐어요. 뭔가요? 뭐예요? 끈이 발견이 됐는데. 끈이요? 끈? 끈의 용도나 길이 이런 것들 그리고 엄마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두 딸에 대한 살해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동반 자살. 근데 뭐 엄마가 자기가 동반 자살 한다고 면죄부가 쌓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아니지. 몰살한 건데 누가 이런 지령을 그러면은 이 얼마나 강력한 가스라이팅의 힘이고 효과이고 영향인지 진짜 궁금하다. 형사들은 오죽했겠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당신에게 지령을 내렸어요? 라고 끝까지 추궁을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끝내 입을 열었는데요. 형사님이 믿을 수 없겠지만 기계교라는 게 있다. 그 기계교에서 문자로 계속 지시를 한다. 기계교? 그거 봐봐. 이거 사이비 종교네. 기계교면 뭐 기계를 믿는 거예요? 기계교? 기계교는 처음 들어보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애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이제 죽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맞네요. 이게 기계교라는 게 교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종교 느낌이 딱 들어가는데, 그죠? 무슨 단체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집단인가? 근데 우리가 사이비 종교 이렇게 몇 개 들어봤는데 기계교라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종교, 기계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계교라는 그 이상한 이제 신념 체계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에? 그 엄마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야? 내린 사람은 집단이고 당한 사람은 한 명, 엄마? 교 자체, 종교 자체, 기계교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 없다고요, 아예? 그럼 엄마는 누구한테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혹시 상상해낸 거 아닐까요? 뭐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거나. 엄마가 마음대로 상상해내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환상망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것도 아니야? 아, 그럼... 양 씨가 다 한 거죠. 교주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양 씨가 핸드폰을 2개를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는 자기가 사용하는 핸드폰이고 하나는 다른 번호로 계속 지시 문자를 보낸 거죠. 양씨라는 사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등판 또 양 씨는 뭡니까? 네, 이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야말로 뭐 고구마 줄기처럼 막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새로 등장한 양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계교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이 고도로 정밀화된 기계 시스템이 사실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양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은 아주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이제 그 터무니없는 믿음을 제공을 하면서 교주도 없고 신도도 없고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령만 믿은 거네요. 네, 그냥. 지령이 종교적 지시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거든요. 참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네. 놀랄 일이 더 있어요. 더해. 그 자모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 여자가 좀 순진하다는 걸 알고 뭐 처음엔 장난식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계라는 거에 대한 맹신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같은 학부모래. 아니 같은 학교의 학부모면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라는 건데 우리 아이 친구의 엄마인 거잖아요. 참 너무 슬픈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너무 아프고 슬픈 건데요. 이 양 씨라는 사람은 원래 이 피해자 엄마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1학년짜리 동갑내기, 그러니까 큰아이가 1학년 때부터 아주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학부모였다고 합니다. 야, 이 사건은 뭐가 좀 까도 뭐가 계속 나오네요. 엄마가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 경찰관들도 점점점 황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빠져드는 거지, 거기? 이 양 씨라는 사람 전과도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그냥 같은 학교의 학부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학부모에게 속아서 자기의 아이를 둘이나 살해했다? 지금도 사실은 이해 안 가요. 안 가죠. 이거 안 가죠.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양 씨가 지금 이 번 씨 피해자에게 이러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기계교라는 것의 문자에 사람이 이렇게 놀아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갈 만하네요. 속옷을 입지 마라 그러면 잘 살게 된다.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처음에는 사소하니까 한번 따라는 해봤겠네. 근데 뭐가 좀 달라지긴 했나 보네요.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뭐 그거 따라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엄마가 예상외로 그냥 너무 쉽게 따라하고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씨의 지령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이들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지령 자체가. 노숙해라. 그다음에 뭐 전기 매트 틀지 말아라. 이거는 전 학대잖아요. 그쵸.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완전 학대죠. 노숙이 뭐야 갑자기. 멀쩡한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노숙을 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너무 화가 났네요. 그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했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엄마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그 기계교를 사칭한 시스템의 지시, 문자 지시, 사실은 양 씨의 지령이죠. 이걸 그대로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핸드폰으로만 계속 이렇게 문자만 보내. 문자로만. 하루 종일 앉아있어. 뭐 먹고 사는 걸 모르겠어.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는 배가 고팠나 봐. 이제 돈도 떨어지고. 근데 이거 보면 그냥 쳐다보면 본 게 내가 갖다 챙겨서 주면서 동생하고 꼭 갈라 먹으라 하면은 화장실. 애기들은 주니까 박스 있잖아. 저 종이 박스. 이렇게 싸놓고 그 안에 앉아있고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날씨가 어땠어요? 날씨 좋지. 얇게 입고 있었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저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정도면 그 당시 모습이 굉장히 귀괴하고 되게 맞아, 특이했다는 황당하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노숙인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가족이 전체가 심지어는 어린아이 2명이 딸린 노숙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은 진짜 드문 장면이었을 거예요. 저 노숙이 시작된 게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였어요. 겨울이잖아요. 엄청 가장 추운 기간이죠. 무려 4개월 내내.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이제 엄마도 결국은 한계점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출구로 생각한 게 바로 아이들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애들은 무슨 것이었던 거죠. 진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네요. 생활고 때문이다라는 진술. 그 뒤에 경찰 조사 결과 6천만 원의 부채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보니까요. 그 6천만 원 전부 양 씨를 준 거예요. 처음에 기계교 가입비 3천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줬어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벌칙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구나. 계속 고통을 줘가지고 그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시를 안 따르면 물건으로 배상하도록 만들다든지 벌금 뭐 100만 원, 1000만 원. 권 씨와 남편의 월급 통장, 신용카드, 인감도장, 비밀번호 이게 다 완전히 남인 양 씨에게 다 가 있었어요. 어머. 피해액은 총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한 60개 있어요. 다 명품은 아니고 중명품. 이 정도면 완전 전문 사기꾼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약간 의문이 들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렇게 너무 황당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권 씨, 아이들 엄마의 사고가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양 씨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너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권 씨는 진짜 내가 지령을 못 따라서 정말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결국은 지령을 꼭 따라야 한다 이런 이제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생긴 거죠. 저한테는 양 씨가 종교였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 이 아이들의 엄마 권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무슨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거나.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지적인 어떤 결손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심지어 우울증 같은 병력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조현병은 물론이고요. 그러면은 진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네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느냐? 네. 그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이 권 씨도 한편으로는 취약점이 틀림없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현혹하는데 다 넘어갔을 거잖아요. 이런 이제 분들은 아까 영화에서도 가스라이팅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예컨대 굉장히 프라이드가 낮고 남들보다 내가 굉장히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전문직인 여성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그 동경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 씨가 바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 씨가요? 네. 나는 IQ가 148 이상. 그러면 어디 가입되나요? 네, 멘사. 영어와 컴퓨터에도 내가 되게 능통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경하던 그쵸. 이미지에 딱 맞는 거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양 씨 같이 기계교를 믿으면 되겠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죠. 동경했던 이미지를 그냥 신뢰해버린 거죠. 아, 양 씨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아니 너무 순진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했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너무 착해서 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2명이나 죽이는 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변명이 가능한 얘기인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뭐 눈꽃만큼도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네, 양 씨의 죄질 아주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는지 그걸 그냥 장난삼아 했을 뿐이고 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좋아서 나한테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걸 왜 나한테 탓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범행에 양 씨 역시 크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 특징이 아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게 가스라이팅의 핵심이에요. 특성이에요.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구나. 그럼요. 첫 단계는 불신이에요. 그럼요. 불신이죠. 무조건 불신이지. 뭐 황당하죠. 뭐 이런 걸 하라. 속옷을 입지 마라. 뭐 그러다가 특히 아이들을 잠을 재우지 마라. 그러면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희가 얘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가해자가 마법의 단어, 매직 월드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런데 2단계에 들어서면 자기 방어 심리가 형성이 돼요. 내가 이래도 괜찮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걸 다 따라하지? 그때 역시 두 번째 매직 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것도? 언니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양식 한 마리.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 저희 평소에도 야 우리 둘 다 얘기할 사람 다 물어봐라. 너 그런 거 있다니까. 안 그래? 내가 맨날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듣고 나면은 그런가? 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 바로 그 현상을 자존감의 하락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자기의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범죄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도 얕은 단계의 가스라이팅은 이제 오고 존재가 하고 계속 있는 오고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좀 무서웠던 게 내 한마디가 혹시 누구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배받고 가스라이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에이, 가끔 그러는데 다 그렇진 않아. 이런 식으로 회복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네, 지령을 받은 1년 반가량 엄마는 일상을 완전히 통제받았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문자로 양 씨의 지령이 딱 옵니다. 7시 5분까지 밥을 다 먹여라. 이런 식으로 일거수일투족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계속 지시를 내리고 지시에 순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 왔던 거죠. 타인에게 검증을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 단위로 통제를 한 거네. 되게 부지런하다, 양 씨도. 진짜 치밀하고. 치밀한 거죠. 이맘때쯤에 불면증까지 앓았다고 해요. 양 씨가요? 예. 누군가에게 말하고 알아채고 신고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은폐를 해야 하잖아요. 내가 들키지 않는 길은 이 엄마 권 씨를 주변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거다. 그런 것도 모자라서 아예 남편과 이간질을 합니다. 남편을 모함하죠. 나는 과거의 일도 다 알고 있다. 너의 남편은 결혼 전에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 씌워서 지금 애꿎은 사람이 교도소에 살고 있다. 너만 알고 있어라. 남편에게 광주로 취직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와라. 갑자기 어떤 문자에 네 남편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남편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양 씨를 확인도 못하고 더 신뢰하고 그 기계교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게 아닐까. 그렇겠네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남편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험담하는 것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어버렸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친정 식구들도 만나지 말라. 친정 언니도 못 만나게. 어머.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서 그러니까 기계만 믿으라네요. 그냥. 기계만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더 여기에 그냥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충격적인데. 이 모든 자신에 대한 그 묘사가 통째로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싹 다 거짓말이요? 싹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대단하다. 미치겠다. 양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내 아들을 무시했으니까 대가는 치러야지.
내 아들을 무시했으니까 대가는 치러야지? 뭐 복수예요? 이게 뭐야? 당시 이제 사건 담당한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권 씨의 큰딸이 이 자신의 아들을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양 씨가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속상한데 딸이 자기 아들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해서 너무 얄미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자기 아들보다 잘난 딸, 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어이없다 진짜. 라면을 한 끼만 줘라 하루에. 그게 한 몇 달 동안 또 지속이 됐고. 아, 어떻게 몇 달 동안 라면을 먹어. 아니 뭘 얼마나 잘 되고 싶었어. 한 1년 정도는 밥하고 국만 줘라. 대신에 국에 청량가루 2스푼을 타서 줘라. 어머. 웬일이야. 어우 너무. 어른도 못 먹는 거를. (19분) 안에 못 먹으면 300대를 때리고.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보러 애를 학대하게 이렇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움직일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단 한순간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너무 악하네요, 진짜. 대나무로 만든 그 매 있잖아요. 훈육할 때. 회초리 같은 거요? 네. 그거 막 100대씩 때리다 보면 사실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러지면 어떻게 됐느냐. 100대를 채워야 되니까 지시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 부러진 두 막대기를 테이프로 감고 일단 또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야 되니까 그 지령을.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양 씨가 나타나서 직접 본인이 때리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정상적인 부모라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구나라는 걸 같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양 씨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양 씨도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인 건가요? 완전 사이코패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무조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양 씨가 딱히 전과가 있거나 그전에도 뭐 폭력 행위를 했거나 이런 그 전력은 사실 없고요. 결국에는 연극성 성격 장애.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양 씨의 이제 어떤 성격 패턴을 보면 자신이 항상 옳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틱하니까. 그렇죠. 자존심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힘을 막 주변에다 과시를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만을 그들이 모두 추앙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타입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피해자는 좀 이렇게 판단 능력이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를 자신의 그 욕망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최대한 약점을 잡아서 이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게 결국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증상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합을 해요. 양 씨를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 감정은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뭐 마음껏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범법행위 계속해서 저지르고 거짓말, 사기, 무책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합리화를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건 뭐 필요가 있어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인지 왜곡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덧붙여서 원래 있었던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잔혹한 가혹행위를 계속하게 만든 그런 모습인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필 굉장히 잘 속이는 사람과 잘 속는 사람이 만난 거네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 씨가 두 딸을 죽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했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금전적인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비춰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반사회적 인격장애. 어떻게 반성도 안 할 수가 있지? 아,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고 자기 자식은 또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니에요. 이 양 씨를 보면 정말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 범죄적 기술 대단히 뛰어나죠.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엄마를 도구로 삼았잖아요. 애들이 이 지령 때문에 거의 못 먹어서 아주 깡마른 형태가 됐거든요. 너무 이제 영양실조에 걸렸었는데 그걸 더 가혹한 지령을 지속해서 계속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양 씨는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진짜 너무 잔인하다. 너무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악할 만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텔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령을 받았어요. 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악할 만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사건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건 심지어 그냥 작년 2020년이라고 나왔잖아요. 최근이잖아요. 작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아까 그 저 5살짜리 아기가 사망할 때 몸무게가 10kg. 아이고, 5살이? 이 엄마를 가스라이팅한 가해자. 네. 이 사람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어요. 아이고야. 이 이웃을 어디서 만났느냐? 사실은 유치원에서 2016년도에 학부모로 서로 만났다고 합니다. 와, 소름. 완전 똑같네. 아니, 혹시 이 엄마도 좀 속기 쉬운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이제 아이들의 엄마는 굉장히 순진하고 좋은 사람이고 농담이나 거짓말도 너무 금세 믿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컨트롤을 당하기 쉬운 그런 타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는 것이 나쁘다거나 열악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판단을 내릴 때 그냥 나 혼자 멋대로 결정하기보다 누군가의 제가 귀가 좀 얇아요. 그렇죠. 이런 특성을 만약에 가해자가 포착을 하고 이용한다면 가스라이팅의 어떤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뭐 이제 뭐 빨래 뭐 이런 이게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아이를 죽여라라는 문자를 받으면 정신이 좀 번쩍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양 씨의 마지막 지령은 아이들을 죽여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죽여라라는 지령이 없었던 거네요. 저 지령에 애들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노숙해라란 말에 애들을 죽였다고? 저게 뭐야?
그 아까 11월부터 4월까지인가? 3월까지. 3월까지 예. 4개월 동안 네. 겨울에 네. 이제 역에서 노숙을 했는데 그걸 그냥 더 하라 그랬다는 이유로 애들을 죽였다? 한겨울에 네. 4개월 노숙을 해서 정말 막바지에 도달해서 더 이상 못 견딜 상황이 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단 말이죠. 오히려 죽는 게 나을 만큼 괴로웠다라고 이제 권 씨는 나중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양 씨에게 툭 털어놨대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때 이제 내려온 마지막 지령이 10일간 더 아이들과 함께 노숙을 해라. 이 열흘을 더 노숙해라라는 말이 죽어라 하는 말과 진배 없이 느껴졌을 수는 얼마든지 있겠죠. 왜 권 씨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뭐 이렇게 계속 지령을 어기면은 계속 뭔가 벌금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페널티를 더 내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벌금을 낼 돈을 구하긴 구했었는데 이제 모두 다 탈탈 털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만이 이 이제 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에 이른 거예요. 아, 그러면 양 씨가 의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보낸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 마지막 지령이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다고 사실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살해한 방법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나오지 않아서 큰 딸은 익사고 작은 딸은 질식사. 그렇죠.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방법을 누가 알려줬느냐? 기계교. 그렇죠. 재판정에서 진술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씨가 지령을 여러 가지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보게 했다고 그래요. 질식사 혹은 익사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령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미 이 뇌에 각인을 시켜놓은 거죠. 언제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범죄물만을 골라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힌트 아닌 힌트를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결국 권 씨가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사람이란 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도 모른 새 원하는 것을 그저 머리에 심어두었다. 영양도 안 좋고 뭐 길에서 노숙하고 이러면은 사고 과정이 점점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터널 비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장면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 기억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직접 죽이라는 그런 지시는 절대로 남기지 않으면서 끝까지 몰아붙이면 아마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맞는 게 가장 힘들었고 두 번째가 공부하고 싶은데 못했던 게 힘들었고 세 번째가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힘들었어. 근데 그거 알아? 양씨 아줌마한테 맞을 때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엄마가 때릴 때는 하나도 안 아팠다. 나 아줌마한테 돌아가기 싫어. 아휴. 아. 이게 마지막 대화예요? 욕조에 들어가. 오래 잠수하면 양씨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딸의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엄마가
맞아. 딸이 그 고통 속에서도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엄마의 본심은 아닐 거다는 걸 끝까지 엄마를 믿는 그러네. 그 딸의 마음이 너무 예쁜데 그런 딸을 너무 안타깝네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권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울먹거림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 딸이 세상을 떠난 데 대한 자책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딸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참여하면서 살겠다는 뉘우침,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딸을 생각하면서 고아나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 씨가 시켰지만 실제로 살해를 한 건 엄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더 처벌을 많이 내렸나요? 태균 씨 어땠을 것 같습니까? 조정을 당한 건 본인이 조정을 당한 거지. 실제로 엄마가 친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양 씨는 그냥 나쁜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고, 그냥 그 엄마가 난 너무 아마 실제로 살해를 했으니까. 그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동정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시킨 사람이 나쁘다. 만약에 판사라면 네가 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저도 참 어려운데 어쨌든 내 자식의 어떤 생존 문제까지 맞닿았을 때는 엄마가 좀 정신 차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그 안타까움이 사실 있거든요. 결국은 김숙 씨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배후에서 조정한 인간이 더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양 씨는 12년이 나왔고 엄마는 6년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피고인이 사실상 양 씨로부터 조종을 당하여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첨삭한다고 돼 있어요. 조종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폭 형이 감경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 수준이 외형적인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정신적인 폭행,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이제 포착해서 대처하고 처벌하자는 쪽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살인 과정에서도 그 정신적인 조종으로 살인 이르게 했을 때 교사하고 조종은 다름없다라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 씨에게 좀 참작이 된 거. 살해 교사 뭐 이런 거를 더 참작을 했나? 무겁게. 그 과정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한 거죠. 네.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정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발단과 가장 책임이 무거운 악한 사람은 양 씨다. 양 씨의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건의 판례는 뭐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스라이팅 범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만든 모범적 단적 살해가 사실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는 분이 제가 그 변호사가 몇 분 계신데 요즘에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상담을 의뢰해 오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해요. 예,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요즘 많은가 봐요. 그렇죠. 요즘 그런 이제 세뇌 범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세뇌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기준 또 사법의 기준도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변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아예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영국에서는 부과가 됩니다. 진짜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법제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법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런 사건이 좀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이게 결국은 총체적으로 얼만큼 위험한 결말을 초래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 한마디가 상대방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얇은 그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을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립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고립되지 않게 맞아요. 한 두세 명 정도는 옆에서 좀 의견을 좀 물어볼 사람이 좀 필요하네요. 예. 네, 뭐 촘촘한 사회적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이란 존재가 대단히 좀 지능도 높고 뛰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조종에 통제당하기도 쉬운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서고 이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분을 구해내는 뭐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